안녕하세요. 요즘에 HLB 뉴스는 더벨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불안전 판매가 없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소송도 불사하며 HLB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HLB 입장에서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지를 받았다고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애초에 공공기관 관련 채권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HLB 쪽에서는 불안전 판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서로 입장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하이투자증권이겠죠. 여기에서 고객의 상품의 위험도와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팔거나 또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불안전 판매가 2008년에 있었던 키코 사태인데요.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칭하기 위한 파생 상품을 판매한 건데요. 이때 그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한 범위를 벗어나서 탈출할 때 큰 손실이 초래하게 된 거고요. 자, 이때 처음으로 불안전 판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키코 사태가 있으니까 2009년에 법을 조금 바꿨는데 투자 보호 의무 등을 다루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적합성 원칙이랑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적합성, 금융기관은 고객이 일반 투자자인지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인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적합한 상품을 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따로 있고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따로 있겠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거는 전문 투자자가 조금 더 많은 여유가 있겠죠. 이게 적합성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라는 것은 고객에게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상식이랑도 상당히 부합을 하죠. 보통 불안전 판매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발생을 합니다. 2013년에도 또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동양그룹의 계열사 채권을 고객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팔면서 부동 위험이 높은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는데 고객들은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엄청 많은 회수 숫자 4만 명 개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거죠. 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또 대책이 나왔겠죠. 그래서 투자 위험을 알기 쉽도록 위험도를 적색, 황색, 녹색, 적색이 뜨면은 조금 되게 불안해 보이는 위험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위험 신호 등재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후 확인을 의무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안전 판매 사고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키코 받고 2014년 동양그룹 받는데 2019년에는 또 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라임자산 운용이랑 옵티머스 또 펀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봤듯이 펀드를 판매할 때 원칙들, 원리들이 있는데요.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 설명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전 판매가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규제사항 5개가 어기게 될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2번이 적합성 원칙이고 3번이 설명 의무 조항입니다. 적합성은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투자자 인식이 어떤지, 목적은 뭔지, 경험은 많은지, 재산은 많은지 정보를 파악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투자 위험이랑 투자 설명서 내용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기면 불안전 판매. 그 외에도 펀드 전문 지식이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만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권유를 하면서 판매 비용 외에 다른 대가, 내가 이거 계약해주면 우리가 또 다른 거 주겠습니다 라고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투자자 정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HLB 입장에서는 뭐 싸워 볼만한 게 이 5개 중에 뭐 하나를 어긴 게 있다면 그걸 물고 이제 늘어지면은 또 법정 다툼에서 좀 유리한 지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도 살펴봐야 되는데 2가지 판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설명서 약관을 미교부해서 설명이 충분히 안 돼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고요. 두 번째는 투자 설명서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손해배상을 불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각각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2009년 거고요. 이거는 2006년 거입니다. 이것도 키코 사태가 이 중간에 2008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또 약간 달라진 점도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거 불인정 안 해주는데 이제는 이거는 것들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일단 2006년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어땠냐면은 이게 투자 설명서 같은 것들을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에게 준 상품 안내서 등의 교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상품 안내서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 수익률이나 뭐 손실 위험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을 한 겁니다. 이건 미교부였지만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불인정이 된 거고요. 자, 그에 반해서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를 보면은 여기에서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정성만 강조하면서 운용 방법 설명 안 하고 만기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설명 안 하고 투자 설명서 제시 안 하고 교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펀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행위는 이 펀드 가입자가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밑에 거랑 위에 거 다른 점은 밑에 거는 투자 상품 안내서는 교부를 했어요. 그래서 계략적인 정보를 알게 된 거고 위에는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인정이 되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반되는 재밌는 판례들이 또 많은데 하나는 옵션 거래를 했던 사람은 손해배상이 불인정이 되었고요. 옵션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부터 먼저 보면 2003년이고 2006년이죠. 2003년 거를 보면은 이분은 이제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였는데 대학을 졸업을 했고 외국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주식 투자도 했고 주가지수 선물 거래도 당연히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해배상 불인정, 불법 행위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 거래랑 옵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주가지수 선물 거래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위에 분은 같은 가정주부인데요. 만 74세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옵션 투자 경험이 없어요. 이게 차이점은 이제 고령자라는 것과 옵션 투자 경험이 없다라는 것. 공통점은 가정주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사가 주가지수 옵션 투자를 권유를 했는데 밑에는 손해배상 불인정이었는데 여기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판례에 따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적합성 원칙, 그러니까 요게 위반이 됐다고 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판매사에서 그 알려드린 게 아니라 알려줬어요. 뭐 포트폴리오 구성안, 예금 확인서 등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 가정주부 분이 이해를 못해서 옵션 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이거 주가지수 옵션 거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다 제시를 했지만 이해를 못해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 요구한 것들을 봐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도 설명한 게 아니다. 왜냐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의무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URI의 하위 개념으로는 URL과 URN이 있습니다. 그래서 URI 안에 URL과 URN이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U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URL을 보면은 뒤에 로케이터잖아요. 로케이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는 이런 것들죠. 네이버.com 그리고 뭐 .png 이렇게. 그 다음에 URN은 네임이니까 이 주소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위치 독립적인 URN이기 때문에 리소스를 여기저기로 옮기더라도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이름만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 접속 프로토콜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URL의 한계, 이게 주소가 바뀌면 못 찾는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URN이 나왔다고 하는데 URL은 아까 봤듯이 이제 주소잖아요.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om 하고서 이제 19 링크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주소를 바꿨어요. 이 테스트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폴더가 디렉토리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URL이 이제 바뀌었죠. 로케이터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존에 이걸로 검색하던 사람은 이거 절대 못 찾습니다. 왜냐면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리소스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은 더 이상 이 URL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URL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더라도 리소스의 위치를 이름으로, 네임으로 찾으니까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URL이랑 URN 합쳐서 이제 URI가 되고, 그러면 이제 URI는 조금 더 이제 추상화된 이런 규약이라는 걸로 볼 수 있고, URL은 더 구체적으로 규약에 대한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런 예제 같은 것들은 이제 URI면서도 URL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URI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리소스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가리키는 문자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URL이라는 것은 로케이터, 위치로 리소스를 식별하고 URN은 네임으로, 이름으로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사이트 뭐 트렌드를 봤을 때 URL보다는 URI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로케이터에서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URL이 자원이 있는 파일, 위치, 로케이션을 알려주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 웹사이트 주소에서 이제 컴퍼니 로케이션 이런 거 봤을 때 요거는 해당 웹사이트에 어디에도 이런 파일들은 없죠. 그래서 구분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RL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찾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 네임으로 찾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URL로 가보면 URL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보는 게 이런 것들, 이제 물음표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쿼리 스트링.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리소스를 겟 방식으로 요청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함께 넘겨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던져주면 되는데, 밑에 보듯이 뭐 이런 식으로 던져준다고 하죠. 물음표 있고 id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찾는다. search는 만약에 뭐 HLB 찾겠다.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가 있죠. 파라미터를. 그 다음에 뭐 많이 봤듯이 이제 경로, 이거 슬래시로 해서 movie, 그 다음에 running, current. 그래서 경로는 이제 자원의 경로를 따라서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랑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로컬에서 개발할 때 URL이 로컬 호스트하고 점점하고 8080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는데 이게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 프로토콜에서 포트 번호 명시 안 됐으면 80번을 기본값으로 해서 구글 해서 80 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게 스킴인데요. 이게 사용할 프로토콜을 말하면 리소스에 어떻게 요청, 접근할 건지를 명시. 그래서 웹에선 주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